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을까요?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원시시대 때부터 도망치는 속도도 느리고 그렇다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호색이 있어서 잘 숨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무기가 없었던 인간들은 말 그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그런 게 다 생존이랑 직결됐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칸에 해당되는 게 애정과 소속의 욕구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교제하고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집단 착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번에 소개드린 평균의 종말을 지은 저자 토드 로즈의 다른 책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에서는 앞에서도 소개드렸던 나는 평균적인 인간일까? 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편향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사회적인 동물이며 다른 이가 지켜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행태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과 행동을 조율하고 싶은 충동. 사회학자들이 흔히 수능 편향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생물학적 본능이다. 이런 욕구는 정말 당연한 거고 만에 하나 남들의 의견을 진짜 신경 안 쓰고 산다고 하면 GTA 게임 아시죠? 그런 무법지대 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럼 완전히 카오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책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소속감에 대한 욕구, 집단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내는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내적 분열을 감추는 행동은 조용히 사람을 갉아먹는다. 자존감을 해칠 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때로는 얼마나 나를 많이 갉아먹기도 하는지 저희 다 알잖아요. 이렇듯이 눈치를 많이 보다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너무 단순해지고 나아가서는 남들의 욕구를 모방하게 되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홀리듯이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원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거를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명명한 모방 욕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잘못된 게 있어도 그게 공동체에서 퇴출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악행이 유지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눈치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영어로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요. 위트나 센스 같은 영어 단어만으로는 100% 해석이 되지 않는 좀 더 미묘한 개념이라고 느끼거든요. The Power of 눈치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는 한국인의 성공과 행복의 비밀 열쇠인데요. 저자는 한인 2세 이민자인 윤희홍입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살다가 12살 때 한국에 들어와서 5년간 한국에서 살았대요. 한국에 살 때 외국인의 입장에서 눈치라는 걸 처음 느끼고 그거랑 관련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눈치라는 게 곧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라서 저자의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이 눈치를 고유명사로 한국을 대표하는 특징처럼 썼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눈치 없는 사람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걸 느꼈고 또 눈치의 중요성을 되게 일상 속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걸 새삼 또 깨달은 것 같아요. 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 불안감이 높을수록 남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쇼핑할 때도 이 옷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사소한 것들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크게는 어느 학교를 갈지, 어떤 도시에 살지, 누구와 데이트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등등 너무 많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해서 결정하기도 해요. 내 선택에 확신이 안 들어서 맞는 선택인지 두려워서 또 안전하고 실패 없는 길을 택하고 싶어서요. 내가 남들의 의견을 과도하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시그널이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남들이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 영화 보는 거나 식당 고르는 거 등등 정말 많은 결정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 주된 이유로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걸 정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갈등을 굳이 만들기 싫으니까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대한 허용권을 내주는 거죠.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디 놀러 갈 때나 서로 역할을 분배할 때 그런 것들에서 의견을 강하게 내는 친구가 있고 반면에 난 다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자기가 상관없는 거면은 다 좋다고 말하고 다니면 괜찮은데 그 이유가 내가 주도해서 선택했다가 괜히 그 식당이 맛이 없으면 그 장소가 별로면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하는 그
그 부담감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남에게 미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굳이 반대 의견을 내기도 귀찮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잘 못 찾아보겠고 그래서 그래 그러자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되게 사소한 사건에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여행을 했는데 친구가 짜온 루트대로 따라다니면 편하잖아요. 근데 여행 끝나고 나니까 내가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패키지 투어 했던 것처럼 내가 시간 들여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노력이 없으니까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되게 스스로 결정을 많이 내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뭐 시간이나 에너지 낭비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힘을 키우는 연습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거절을 잘 못한다. 그냥 싫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가기 싫어도 거기서 소외될까봐 가겠다고 말하고 먹기 싫은 메뉴도 그냥 먹자라고 말하고 내가 분위기 깬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되니까 속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도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내내 내가 왜 간다고 했지? 후회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낭비하게 된 거고 상대방도 내가 100% 진심으로 즐기지 못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애매해지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건 그거 같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어 라는 감각이 계속되다 보면 이상한 채무 관계가 생겨요. 나는 저번에 참고서 얘가 하자는 거 들어줬는데 얘는 왜 이번에 양보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은 이유도 모르는 채로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눈치껏 내가 해줬다라고 포장하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했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겨울에 여행하다가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스키장을 단체로 가자고 하는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스키랑 보드 타는 거를 싫어하진 않는데 그때는 진짜 별로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가서 뭐 밤새서 스키를 타는 것도 그렇고 뭐 숙소 잡고 술 먹는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게 내키지 않아서 제가 그냥 싫다고 했거든요. 같이 가자고 제안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이게 한두 번을 넘어서 계속 회유하고 겐톡으로까지 같이 가자고 조르는데 계속 거절하기 이제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가자고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 의견을 정확히 말했고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데 붙잡아줬으면 해서 안 간다고 하는 척하는 그런 스탠스를 저는 이제는 절대 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원하는 걸 말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인데 그렇게 빙빙 돌려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이유도 없고요. 한편으로는 거절했을 때 그 의견을 바로 좀 존중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셋째, 억지로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만드는 거죠. 착한 딸은 이래야지, 좋은 친구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그 틀에 나 스스로를 가두고 행동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 스스로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너무 모나고 예민하게 구는 건 안 좋아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적당히 의견 맞추면서 지내는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는 속으로 갉아먹히고 있으면서 암만 다른 사람 만족시켜봤자 결국 남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 하나에도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건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마찬가지예요. 배우 김태리 씨가 한 얘기가 있는데 전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김태리 씨가 마리 끌레르 인터뷰에서 칭찬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칭찬 아주 좋아해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은데 그걸로 그냥 넘겨요. 칭찬이 그날의 제 마음까지 변하게 만들진 않아요. 또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적어도 사람들의 칭찬에 나를 놓아버리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들었다고 해서 그날 하루의 기분을 망치지 않고 싶듯이 또 반대로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또 하루 종일 방방 뛰고 그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이든 비난이든 어쨌든 타인의 의견이잖아요. 그 의견 하나에 나의 기분을 완전히 내맡겨버리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눈치를 좀 덜 보면서 중심이 잘 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쉽지는 않은 과제지만 노력할 가치가 충분히 차고 넘치는 과제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작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의견들에 신경 쓰자. 무분별하게 모든 의견에 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짜 중요한 의견들만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 나름의 필터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실 만한 총 4가지의 기준을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제이 쉐디라는 사람의 팟캐스트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첫 번째, care.
나를 신경 쓰는 사람들,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한다. 두 번째, consistency. 내 인생에 항상 있을 사람들의 의견을 신경 쓰자.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고 평생지기 절친이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competency. 해당 분야에 경험이 먼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자. 주의할 점은 한 분야의 권위자라고 해서 다른 분야까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가 선생님한테 커리어 고민을 털어놓는다든지 심리상담가한테 재무계획을 고민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되게 쉽게 권위자라고 하면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조언도 괜히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위험한 것 같고 나보다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1년, 2년 혹은 5년 미리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일 때 내가 그 사람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신뢰하는 사람일 때 그 의견은 수용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캐릭터. 내가 갖고 싶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신경 쓰자. 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을 실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좀 귀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다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대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라고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의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고 그들의 의견을 내가 다 만족시키면서 살지 못한다는 건 정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네 가지 분류에 들어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만 해도 되게 다양할 텐데 만약에 이게 너무나도 랜덤하고 성별, 지역, 연령,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익명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견을 다 일일이 신경 쓰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과하게 에너지를 쏟는 건 정말 스스로에게도 되게 건강하지 못한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신경 쓰게 되면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 각자의 생각을 가질 권리는 있지만 나도 그걸 다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두 번째, 부정 편향을 인식하자. 이카루스 이야기의 저자 세스 고딘은 마케팅 전문가이자 기업가,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본인도 자신이 내놓은 결과물이 전 세계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거니까 리뷰나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저자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하느라 일상이 엉망이 된 경험을 책에서 나누고 있어요. 나는 30개의 글을 읽었는데 그중에 29개는 긍정적인 혹은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었고 단 하나만이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그 부정적인 글은 나라는 인간과 내가 했던 일들을 가혹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계속 부정적인 결과만 떠올렸고 긍정적인 반응을 찾으려 할수록 더 많은 부정적인 내용을 맞닥뜨리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됐다. 그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급기야 글쓰기 작업마저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라고 말해요. 글 쓰는 게 직업인 사람이 단 하나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위축되고 가로막혀서 결국에는 글을 못 쓰겠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저자는 결국에 자신의 결론을 내려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거대한 청중 집단은 더 길면서 더 짧고 더 넓으면서 더 좁고 더 값싸면서 더 비싸고 더 빠르면서 더 느린 것을 원할 것이다. 이 부정 편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에 더 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애할 때도 상대방이 평소에 10가지를 잘해도 그 10가지를 매번 언급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기보다 한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런 거에 해당돼요. 또 뉴스를 볼 때 훈훈한 미담보다는 어디 사고가 났다, 전쟁이 터졌다 이런 안 좋은 뉴스를 더 크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게 해당되겠죠. 긍정적인 정서에 비해서 부정적인 정서의 강도가 더 심하고 더 오래가고 주의도 더 잘 뺏는 등 이런 현상을 부정편향이라고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하루에 100명의 고객을 본다고 하면 100명 중에 95명은 고마워하시거나 칭찬을 하시거나 웃으면서 되게 점잖게 가세요. 고맙다고 음료나 먹을 것 등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땐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꼭 한두 분은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건데도 억지를 부린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꼭 얻으려고 한다든지 진짜 아무거나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든지 하면서 엄청 시비를 거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피드백을 받아도 꼭 이 한 명의 목소리가 너무 두렵고
오래 남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걸 경험했어요. 특히나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게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은 마음만 먹으면 익명으로 원하는 말은 다 뱉을 수 있으니까요. 연금술사로 유명한 브라질 출신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좋아한다고 하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 때 그걸 되게 크게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기도 하는데 이 부정편향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가 겪었던 긍정적인 경험들, 그런 좋은 피드백들도 균형 있게 떠올려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비난을 받으면 스스로가 계속 자책할 텐데 좋은 말도 같이 들려주자는 거죠. 제가 이 부정편향을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눈치를 볼 때 보통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두려워해서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에 우리가 좀 더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식을 하자는 의미에서 부정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정체성을 다양화하는 건데요. 집단 편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체성의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자기 정체성의 복잡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회사라는 한 가지 조직에만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내걸고 거기에만 의지를 한다면 그 조직에서 나오는 피드백이 나의 정체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대신에 회사에서 뭔가를 실수하고 하나를 망쳤으면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나쁘고 걱정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집단에 너무 강렬하게 애착을 갖고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취미나 주기적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그게 스포츠나 음악 팬클럽일 수도 있고 독서 모임일 수도 있고 경기를 보러 다니거나 공부하는 단체여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 않는 행동을 좀 많이 하자라는 결론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고 불가능한 영역에서의 나의 정체성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뜨개질을 하면은 뜨개질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내가 이거 하나를 완성했으면 뿌듯해.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의 정체성이 더 추가되는 거죠. 좀 다른 얘기지만 마무리하면서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연예인들은 특히 남들의 의견에 아무래도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잖아요. 대중의 호감과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존 메이어가 한 말인데요. 한때 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놓고 일종의 도박 중독에 빠졌었다. 누군가에게 별로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혹시 그렇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적어도 100만 명의 사람을 만나야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간신히 본전을 찾고 나서도 나는 판돈이 큰 도박판에 또다시 빠져들곤 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정말로 몰랐던 것은 그냥 손을 털고 도박판을 빠져나가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었다. 오래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최근에서야 깨달았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세스 고딘이 내린 결론과 되게 비슷하죠. 연예인들은 일단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일수록 더 많은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유명인들은 그런 평가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고민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일반인들은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말을 내뱉게 되면서도 정작 그렇게 평가받는 게 내 인생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잘 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만큼은 아니지만 수시로 어떤 평가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눈치를 좀 덜 보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고 눈치를 주고 쉽게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습관들을 고쳐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나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남들도 나를 이렇게 쉽게 판단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눈치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치 보기도 눈치 주기도 다 우리의 에너지가 아까우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